Hi everyone, welcome to this breakout session about using best practices when 여러분 using. 안녕하세요. 시간에 맞춰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안녕하세요. 어드레서블 사용에 대한 모방 관행을 설명하는 이번 세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존 웨이라고 하고요. 동료 카용님께서 여기 앉아 계십니다. 저희는 엔진 서포트 팀에서 개발자 서포트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고요. 엔터프라이즈나 인더스트리 고객들의 기술 문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민 아니 쇼님께서 자료 만드는 데 도움을 주셔서요.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발표 자료에 등장하는 모든 링크와 샘플 코드는 이 QR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스캔해 주시고요. 발표 끝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되나요? 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이 발표는 고급 유저용입니다. 어드레서블에 대한 벼락치기가 필요하시면 여기 링크에 나온 영상을 참조해 주세요. 목차입니다. 각 부분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목차를 자세히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에셋 번들에서 non-determinism, 비결절성을 줄이는 것입니다. 에셋 번들의 결정성은 무엇일까요? 같은 에셋이 에셋 번들에 들어가면 언제나 같은 에셋 번들 바이너리를 내놓을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캐시된 에셋 번들이 더 이상 최신이 아니어서 다시 다운로드해야 할 시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요. 이 빌드 과정이 비결정적이라면, 즉 동일한 소스 에셋으로부터 매번 파일이 다르게 나온다면 에셋 번들을 다시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UX를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유저 입장에서는 쓸데없이 번들을 다시 받느라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게임 운영 측면에서도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번들 빌드 프로세스는 결정적인 결과를 생성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동일한 콘텐츠를 여러 번 빌드하더라도 다른 머신에서 빌드하더라도 항상 동일한 바이너리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 케이스가 많습니다. 완전히 이 번들 빌드가 결정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예외 상황을 보겠습니다. 먼저 유니티 엔진의 버그로 인해서 빌드 결과에 비결정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 컨트롤러 같은 경우 애니메이션 컨트롤러가 포함된 번들을 빌드할 때 서로 아키텍처가 다른 장비를 사용하면 비결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X64와 ARM64 사이에서요. 또 하드웨어 아키텍처가 다르면 부동소 시점 연산 결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결정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쉐이더 파일이나 텍스트 압축도 하드웨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완전히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OS 간 줄 바꿈 방식도 문제입니다. 윈도우나 맥 OS는 서로 이 방식이 다릅니다. 텍스트 에셋이 같아도 이 운영체제에 따라 바이너리 데이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저 코드도 비결정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크립트드 임포터나 에셋 포스트 프로세서가 동적으로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부동소 시점 차이를 유발하면 에셋 임포트 과정에서 비결정성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결정성을 번들 빌드에서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먼저 유니티의 최신 릴리스에서 관련 버그가 수정됐거나 아니면 이미 알려진 문제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빌드 하드웨어도 에셋 번들의 비결정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 대의 빌드 머신이 서로 다른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게임의 릴리스 빌드를 만들 때는 특정 머신을 지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릴리스 빌드 머신이 둘 이상이라면 하드웨어 사양이 최대한 비슷해야 합니다. OS는 동일해야 되고요. CPU 아키텍처도 동일해야 하고 CPU 제조사까지 일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OS를 혼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줄 바꿈을 버전 관리 시스템에서 표준화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크립트드 임포터나 에셋 포스트 프로세서로 인해서 에셋 임포트 과정에서 비결정성이 유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에셋 번들의 비결정성을 디버깅할 때 저희가 자주 활용하는 도구 중 하나가 빌드 레이아웃 리포트입니다. JSON 리포트이고요. 이를 사용하면 어드레서블 빌드 수행 과정에 대한 상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셋 번들 바이너리에서 디버그를 할 수 있습니다. 리포트를 다 보면 좋겠지만 두 가지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에셋 정보에서 해시 필드를 보세요. 여기에는 에셋 번들 해시 값이 나옵니다. 이 해시 값을 통해서 에셋 번들 바이너리 변경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들의 해시 값이 예상치 않게 바뀌었다면 디펜던시 에셋의 에셋 해시 값을 비교해서 어떤 에셋이 바이너리의 변경을 유발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빌드 레이아웃 API를 활용을 하면 이런 분석을 스크립트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빌드 레이아웃 리포트의 예시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에셋 번들 해시가 있고요. 같은 번들을 비교를 하고 두 개 인풋해서 해시를 비교를 하면 바이너리가 바뀌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에셋 번들의 디펜던시인데요. 지금 내부 아이디가 있어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에셋을 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 에셋 해시 값을 비교를 해서 이것이 디펜던시 에셋 중에 바뀐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샘플 코드를 통해서 빌드 레이아웃 API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두 개의 다른 빌드 레이아웃 리포트를 불러온 다음에 에셋 번들을 보면서 해시 값을 비교를 해서 각 번들이 변경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샘플 코드의 긴 버전은 아까 보여드렸던 링크 리퍼지터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배포용 빌드를 생성하는 빌드 머신의 하드웨어를 표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빌드 레이아웃 리포트 기능을 사용을 하고 이런 리포트를 보관을 해두시면 번들을 분석하면서 번들 빈들을 분석하면서 바이너리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에셋 번들 해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셋 번들 해시 연산은 번들 콘텐츠의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예외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해시는 번들에 압축되지 않은 바이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번들의 압축 포맷을 바꿔도 해시 값이 바뀌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시 연산 시 에셋 번들 아카이브에 포함된 헤더 정보는 제외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버전에서 유니티 다른 버전에서 번들을 빌드할 때 해시값 변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해서 해시 계산에서 헤더가 제외되면 어떤 경우에는 헤더가 바뀌면 아카이브 컨텐츠도 바뀌지만 이 해시 값에는 정확히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에셋 번들 해시는 에셋 번들의 버전을 식별을 합니다. 그리고 에셋 번들의 캐싱 동작을 결정을 합니다. 빌드 시에 이 해시는 연산이 되어서 카탈로그 파일에 저장됩니다. 런타임 중에 에셋 번들 프로바이더는 카탈로그에서 해시 값을 읽어들여서 번들을 다운로드할지 아니면 이미 장치에 캐시된 번들을 사용할지 결정합니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앱에서 이 Explosion Enemy 번들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에셋 번들 프로바이더는 카탈로그에서 해당 번들의 해시 값을 읽어옵니다. 캐시에 있으면 캐시된 번들이 그대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해시가 없다거나 아니면 예전 것이라면 새로이 다운로드를 하게 됩니다.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는 과연 어펜드 해시를 에셋 번들 이름에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인데요. 여기 선택할 수 있는 4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저희가 권장하는 것은 어펜드 해시나 노 해시 첫 번째 2가지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2 옵션은 어드레서블 디버깅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해시 값이기 때문이죠. 어펜드 해시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노 해시부터 보겠습니다. 노 해시 옵션을 사용을 하면 번들 이름은
해당 번들이 있는 어드레서블에서 파생이 됩니다. 어펜드 해시를 사용하면 동일한 번들 이름을 사용하되 번들 해시 값을 서픽스 전미사로 추가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번들 해시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은 번들 이름을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번들 내용이 바뀌거나 또는 다른 플랫폼용으로 번들을 빌드하는 경우 이 번들이 이름이 바뀝니다. 중요한 점은 파일네임이 달라도 에셋 번들 오퍼레이션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에셋 번들의 다운로드나 캐싱 기능은 문제없이 작동을 합니다. 어펜드 해시를 사용하는 주된 장점은 디버깅이 더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한눈에 번들이 바뀌었는지 또는 어떤 버전의 번들이 로드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어펜드 해시를 사용했을 때 같은 에셋 번들의 다른 버전을 구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게임의 다른 버전에서 온 번들이 같은 위치에 안전하게 저장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다른 플랫폼에 대한 번들은 해시값이 다르고 또 번들 이름도 다릅니다. 서로 다른 플랫폼에 대한 번들도 같은 위치에 저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셋 번들의 모든 버전을 구분 가능하게 만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캐시에서 오래된 번들을 덮어쓰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같으니까요. 번들이 캐시에서 쌓여서 크기 제한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정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 어펜드 해시는 콘솔에서 파일 수준 패치를 방지합니다. 파일 수준 패치에서는 번들의 바이트 단위의 작은 변경 사항을 작은 패치 파일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펜드 해시가 번들의 파일명을 바꾸기 때문에 전체 번들을 다시 다운받아야 합니다. 모범 관행을 보면 어펜드 해시를 사용을 하면 에셋 번들 관련 문제를 더 쉽게 디버깅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 해시는 캐싱할 때 디스크 공간을 덜 사용하고 파일 패칭이 가능한 플랫폼에서 실행할 경우 매우 유용합니다. 다음으로는 리모트 카탈로그 네이밍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떤 접근 방식이 워크플로어에 적합한지 보겠습니다. 카탈로그 설명을 드리면 어드레서블 시스템의 핵심인데요. 번들의 가용성, 종속성, 그리고 에셋들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카탈로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로컬 카탈로그와 리모트 카탈로그입니다. 로컬 카탈로그는 플레이어 빌드 안에 있고 리모트 카탈로그는 리모트 서버에 업로드돼서 번들과 함께 존재합니다. 리모트 카탈로그는 플레이어 빌드에 의해서 런타임 시에 다운로드가 됩니다. 이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플레이어 빌드를 퍼블리싱 하지 않고도 게임 컨텐츠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 도식을 통해서 리모트 카탈로그의 흐름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리모트 카탈로그의 위치는 지금 settings.json 파일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은 플레이어 빌드 안에 있고요. 이 정보 덕분에 어드레서블은 리모트 카탈로그를 런타임 시 다운로드를 하고요. 다시 말해서 리모트 카탈로그의 위치를 새로운 플레이어 빌드를 퍼블리싱 하지 않고서는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리모트 카탈로그의 중요성과 그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플레이어 버전 오버라이드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카탈로그 세팅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플레이어 버전 오버라이드 세팅을 이용하면 리모트 카탈로그의 파일명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입력한 문자열은 카탈로그 파일명 끝에 붙여지게 됩니다. 이 설정에 릴리스라는 문자열을 사용하면 카탈로그 파일명은 카탈로그 언더스코어 릴리스가 됩니다. 이 설정은 기본적으로 유니티 에디터 플레이어 세팅 번들 버전 값을 사용을 하고 플레이어 버전 값을 카탈로그 파일명에 추가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기본값이 빈 문자열이었는데요. 지금 이 경우에는 현재 타임스탬프가 파일명에 추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접근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타임스탬프 방식입니다. 어드레서블을 빌드할 때마다 서로 다른 타임스탬프를 가진 새로운 리모트 카탈로그 파일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용할 때는
에디터에서 개발 작업을 하면서 디버깅을 하는 것입니다. 에디터가 이 카탈로그의 위치에 접근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빌드된 플레이어는 빌드 시점에 생성된 카탈로그 이름만 알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어 빌드가 각 카탈로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플레이어 빌드를 새로 버전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야 합니다. 다음 옵션은 번들 버전 방식입니다. 어드레서블의 디폴트 접근 방식인데요. 플레이어 빌드 버전을 업데이트 할 때만 리모트 카탈로그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배포된 각 플레이어 빌드가 자신 버전에 호환되는 리모트 카탈로그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버전 1.0.0의 플레이어는 카탈로그 언더바 1.0.0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해당되는 것이 생깁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버전의 플레이어 빌드가 카탈로그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각 플레이어 버전에 대해서 해당 카탈로그와 번들을 따로 업로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옵션은 이 고정 문자열 방식입니다. 번들 버전 방식과 유사하지만 빌드 버전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카탈로그가 이전 버전과 호환되지 않을 때 수동으로 문자열을 수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플레이어 빌드의 버전이 1인 경우에는 카탈로그 V1을 사용하고 메이저 버전 2는 카탈로그 V2를 이용을 합니다. 이 방식의 주된 장점은 서로 다른 버전의 플레이어 빌드들이 동일한 카탈로그 그리고 번들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동이 된다면 그 호환성 관리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점은 매뉴얼하다는 것입니다. 플레이어 버전 방식과 다르게 자동으로 플레이어 버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 방식을 사용을 했을 때 매뉴얼하게 카탈로그 호환성을 추적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문자열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플레이어 버전 오버라이드 설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컨텐츠 업데이트 워크플로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워크플로우에 가장 맞는 접근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리모트 카탈로그를 통해서 컨텐츠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봤는데요. 이제는 더 고급 워크플로우에는 하나의 게임을 별도의 유니티 프로젝트로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모트 카탈로그를 활성화하면 어드레서블은 초기화 과정에서 자동으로 리모트 카탈로그를 다운받습니다. 하지만 로드 컨텐트 카탈로그 싱크를 직접 호출하면 리모트 카탈로그를 수동으로 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든 상관없이 카탈로그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유니티 프로젝트의 카탈로그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매우 큰 유니티 프로젝트를 다뤄본 적이 있다면 불러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이를 해결하는 한 방법은 에셋을 여러 개의 유니티 프로젝트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확장팩이나 DLC용 콘텐츠를 별도의 프로젝트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여러 프로젝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메인 프로젝트는 플레이어 빌드 생성을 담당을 합니다. 대부분의 스크립트, UI 프리팹, 필수 쉐이더나 기본 컨텐츠를 포함합니다. 콘텐츠 프로젝트는 어드레서블 콘텐츠 생성을 담당을 하고 그래서 아트 에셋, 게임 프리팹, 쉐이더를 포함합니다. 별도의 프로젝트를 사용할 때의 워크플로우인데요. 새로운 에셋이 컨텐트 프로젝트에 추가되면 새로운 어드레서블 컨텐츠를 생성을 하는 데 사용되고 에셋 번들의 빌드나 원격 호스팅의 업로드를 트리거하게 됩니다. 그 후에 메인 프로젝트에서 이 새로운 번들을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유니티 프로젝트를 사용하면 몇 가지 어려움과 제약이 따릅니다. 먼저 프로젝트 간의 코드를 공유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공통 코드를 커스텀 패키지로 만들어서 두 프로젝트 모두에 해당 패키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또 커스텀 툴이나 워크플로우를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프로젝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 메인 프로젝트에서 작업할 때 에셋을 빠르게 프리뷰할 수 있는 툴이 굉장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또 제약이 하나 있는데요. 어느 정도의 에셋 중복은 불가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겠지만 에셋 중복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제약사항은 대부분의 컨텐츠가 이제 에셋 번들을 통해서 제공이 되기 때문에 플레이어 빌드가 에셋 번들을 다운로드를 하는데 대규모 업데이트 시 다운로드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셋 중복 같은 경우 프로젝트의 쉐이더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복사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머티리얼 X와 Y가 별도의 프로젝트에 있는데 같은 쉐이더 A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의 프로젝트가 있다면 종속성을 공유할 수 있고 중복할 필요가 없겠지만 두 개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쉐이더 A가 복사가 돼서 두 개의 번들에 넣어줘야 합니다. 요약을 하자면 현재 프로젝트에 많은 에셋이 있다 또는 확장팩이나 DLC를 릴리스할 예정이다 라면 유니티 프로젝트 여러 개로 분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용님께서 나머지 세션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상당히 가벼운 내용인데요. 선택적 로딩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라벨을 이용해서 하는데요. 일단 모바일 게임의 흔한 메커니즘 중 하나가 유저들에게 플레이 중 추가 컨텐츠를 다운받을지 선택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유저가 게임을 실행할 때의 플로우이고요. 지금 에셋들이 다운이 됩니다. 재생이 되고요. 그래서 어드레서블을 통해서 로드를 할 수가 있고 이때 프롤로그 라벨로 지정을 하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롤로그 씬이 플레이가 될 때 실제 필요한 데이터가 내려받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필수 게임 에셋에는 필수라는 라벨을 달 수 있습니다. 프롤로그가 끝나면 플레이어에게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나머지 모든 데이터를 다운받을지 그리고 플레이를 할지 아니면 비필수 데이터 팩까지 다운을 나중에 할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후자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비필수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스켈레톤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라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액세스 노드가 나와 있고 라벨도 나와 있습니다. 라벨을 이용을 해서 이런 구조를 구현할 수가 있는데요. 라벨은 단순히 필수 컨텐츠와 추가 컨텐츠를 구분하게 해주는데 그치지 않고 동일한 컨텐츠의 여러 버전을 구현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화질 에셋을 다운하겠다. 왜냐하면 앱이 저사양 기기에서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라벨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에셋의 버전을 나타내는 라벨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라벨을 활용하면 우리가 구성한 빌드 설정에 따라서 서로 다른 에셋 번들을 로드하는 방식으로 분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적 로딩 방식은 로드 패스 브랜칭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 사례를 통해서 간단하게 라벨을 사용해서 선택적으로 로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유저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경험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기다려서 더 많은 컨텐츠를 누릴 것이냐 아니면 덜 기다리지만 컨텐츠는 덜 누릴 것이냐 사이에서요. 라벨을 통한 선택적 로딩을 하면 에셋을 로딩할 때 현재 런타임 환경과 빌드 구성에 따라 선택 로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쉐이더 중 일부가 특정 GPU에만 적합하다면 해당 쉐이더의 라벨을 지정해서 이런 쉐이더는 미지원 GPU에서는 로드 안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라벨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어드레서블 그룹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어드레서블을 다시 빌드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접근 방식은 로드 패스를 구성별로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로드 패스 브랜칭이라는 것인데요. 로드 패스 브랜칭에 대해 얘기하려면 이게 왜 필요한지 뭔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빌드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나 현재 버전, 타겟 국가, 서버 위치, 또 개발자 빌드인지에 따라서요. 다시 말해서 모든 빌드가 한꺼번에 같은 위치에서 로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별 카탈로그와 에셋을 서로 다른 위치에서 로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로드 파스의 위치에 브랜치가 있기 때문에 로드 파스 브랜칭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서로 다른 로드 파스의 브랜칭을 촉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요인에 따라서 4개 다른 방법으로 구성을 다른 로드 파스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직관적이고 단순한데요. 특정 컨피규레이션에 대해서 하나의 프로필을 생성을 하고 로컬 원격 경로를 정적인 값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듯이 지금 프로필이 빌드가 테스트용인지 개발용인지에 따라 여러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게 테스트고 아래가 개발용이고요. 또 다른 예시로는 플랫폼별로 프로필을 나누거나 빌드 타입이 개발, 프로덕션, 테스트용인지에 따라서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엔드포인트가 모든 플랫폼에 대해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로컬 파스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 호스팅 프로필은 로컬 서버에서 빠르게 테스트할 수 있도록 구성된 로컬 서버 프로필입니다. 단점 중 하나는 엔드포인트가 바뀌었을 때, 예를 들어 CDN 서버 위치 변경으로 인해 바뀌었을 때 해당 프로필에 대해 콘텐츠 카탈로그 파일을 재생성하려면 다시 빌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고려사항은 여러 요소의 조합으로 인해서 관리할 프로필 수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적인 값을 리모트 파스에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patch.system.host url이라는 변수인데요. 엔드포인트가 바뀌면 단순히 C# 속성 값을 런타임 중 바꿔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엔드포인트가 바뀌어도 다시 빌드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신텍스를 보셔야 하는데요. 중괄호는 동적 변수가 런타임 중에 해석돼야 하고 해당 변수는 런타임 클래스 내에 정의된 정적 속성이어야 합니다. 이 정적인 속성의 이름은 반드시 전체 경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namespace.class.myurl과 같은 형식이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이 동적 값은 어드레서블 초기화 단계에서 한 번만 설정이 되고 만약에 그 이후에 런타임 중에 정적 값을 바꿔서 변경하려면 업데이트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값을 어드레서블 초기화 이후에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제가 앞서 언급한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에디터를 타겟으로 하는 빌드라면 해당 동적 변수에 에디터용 빌트인 개발 서버에 리모트 파스 URL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요인에 따라 상황에 맞는 엔드포인트를 동적 변수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성되는 프로필 수가 줄어듭니다. 엔드포인트가 런타임 중에 해석이 되니까요. 관리 대상이 적어지니까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이제 두 다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 방법과 비슷하지만 좀 더 유연한 방식인데요. 첫 번째는 인터널 ID 트랜스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델리게이션 방법으로 유저 커스텀 메서드를 명시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유저가 어드레서블이 에셋을 불러올 때 사용하는 URL을 개별적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URL 변경이 어드레서블 초기화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좀 더 세밀하게 제어를 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에셋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처리 방식을 이용할 수도 있고 URL 전체를 자유롭게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또 쿼리 스트링까지 조작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메서드를 델리게이션 메서드에 로딩 전에 할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디폴트 URL이 사용됩니다. 네, 코드 예제를 보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 줄을 보시면 My Custom Transform이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죠? My Custom Transform이 Internal ID Transform Delegation 메소드에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y Custom Transform 메소드 안에서 Resource 타입이 ISF Bundle Resource인지 확인을 하고요. 해당 위치의 Internal ID가 HTTP로 시작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두 조건이 모두 참이면 해당 위치는 로컬 패스를 가리키고 있다고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인터널 아이디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반환합니다.
여기서 인증 토큰을 보안 계층 때문에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헤더 필드를 직접 조작할 수 없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것이 네 번째 방법인데요. 직접 웹 요청을 조작하는 웹 리퀘스트 오버라이드 델리게이션 메서드입니다. 그러면 다운로드할 때 사용되는 유니티 웹 리퀘스트 UWR을 개별적으로 변경할 수 있고요. 앞서 설명한 인터널 ID 트랜스포머 펑크처럼 전체 URL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청 자체에 헤더 필드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예제인데요.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이전과 상당히 비슷하지만 인터널 ID 트랜스포머 펑크가 있습니다. 메서드가 여기 할당이 되어 있는데요. add private token이 그 속성에 추가됩니다. add private token 메서드는 단순히 모든 UWR에 authorization 헤더를 추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약을 하자면 저희는 리모트 로드 패스의 동적 값이 필요한지 결정을 하도록 권장을 합니다. 이는 엔드포인트가 다른 여러 빌드 설정이 있는지 그리고 엔드포인트가 변경된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엔드포인트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한 선택이나 그에 따른 복잡성은 필요한 제어 수준에 따라 달라지고요. 이 수준은 빌드 설정이나 보안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 주제는 리맵퍼와 어드레서블입니다. 일부 유저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슈가 있는데요. 바로 메모리 프로파일러 내부에서 리맵퍼 컴포넌트로 인한 메모리 예산이 16에서 32메가로 2배 증가했고 여기서 유일하게 바뀐 사항은 더 많은 에셋을 에셋 번들에서 어드레서블로 로드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16메가이기 때문에 조금밖에 안 늘어간 것 같지만 다른 유저들도 모바일의 경우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를 했고 메모리가 기가바이트급으로 증가를 해서 메모리 부족으로 앱이 다운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 문제를 이해를 하려면 리맵퍼와 그 역할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간단하게 리맵퍼는 디바이스에 저장된 물리적 파일의 시리얼화된 이를 IO로 읽어드린 후에 런타임 환경에서 실제 오브젝트에 대한 참조로 변환해주는 컴포넌트입니다. 이러한 연결을 매핑하거나 연동하는 방법은 해시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ID와 참조값이 모두 해시맵의 각 엔트리에 저장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엔트리를 하나를 리맵퍼가 사용하는 해시맵이 꽉 찬 상태에서 추가하려고 하면 해시맵의 용량이나 최대 크기가 2배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 해시맵은 지금 처음에 16메가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용량이 증가하면 32메가가 됩니다. 그래서 해시맵 용량은 절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해시맵에서 엔트리를 삭제해서 전체 엔트리 크기를 16메가 미만으로 줄일 수는 있어도 이미 증가한 용량 그 자체는 줄어들지 않고 32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메모리 급증은 로드된 번들의 수와 관련되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로드된 번들 안에 포함된 오브젝트 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용되지 않아도 엔트리에 기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가 많을수록 리맵퍼 해시맵이 급격히 커지는데요.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계획을 해야 되고 보다 예방적인 접근이 필요한데요. 그중 하나가 concurrent content grouping입니다. 동시 컨텐츠 그룹화라는 것인데요. 요즘만 보시면 각 에셋 번들 안에 에셋들을 구성할 때 사용되지 않는 오브젝트가 포함되지 않도록 최소화를 하는 것입니다. 즉 같은 시점에 로드가 되고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에셋들을 같은 번들에 묶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많은 에셋이 들어있는 번들을 통째로 로드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에셋은 딱 하나인 그런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도식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유니티 런타임, 우리가 구성한 어드레서블 그룹들 그리고 리맵퍼가 나와 있습니다. 해시맵도요. 이 해시맵에는 인스턴스 아이디와 시리얼화된 오브젝트 식별자를 키값상으로 저장하고 초기 크기는 16메가입니다. 이제 두 개의 그룹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게임 내 모든 적 프리팹을 포함하고 다른 하나는 게임에서 사용되는 모든 텍스처를 모아놨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구조인데요. 그 이유를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적을 하나를 유니티 런타임에 로드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적은 에너미 프리팹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에셋 번들을 로드하고 모든 오브젝트가 리메퍼 해시 맵에 로드됩니다. 에셋 번들에서 로드가 되고요. 리메퍼에 모든 오브젝트가 로드가 됐습니다. 리메퍼가 이제 모든 적 프리팹 오브젝트의 인스턴스 아이디로 가득 찼죠. 더 이상 뭔가를 추가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에너미 프리팹에는 텍스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프리팹과 게임 내 모든 텍스처 간의 종속성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서 적 텍스처 그리고 를 로드를 한다라고 하면 텍스처 안에 오브젝트 인스턴스 아이디가 리메퍼에 추가가 됩니다. 리메퍼는 이미 최대인 16메가이기 때문에 32메가로 커지고 그 후에 오브젝트 인스턴스 아이디가 리메퍼에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 도식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적 프리팹과 텍스처가 모두 리메퍼에 지금 추가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적 텍스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대안이 필요하겠죠. 지금 32메가로 이렇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도식을 보면 대안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콘텐츠를 레벨 기준으로 정리를 합니다. 일단 예시일 뿐이고요. 실제 프로젝트 구성에 따라서 더 나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1레벨에서는 앞서 언급한 적 캐릭터와 그 적에 필요한 텍스처를 로드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드레서블 그룹 중 레벨 1 그룹에 해당 에셋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리메퍼에는 오직 1레벨에 필요한 오브젝트의 인스턴스 아이디만 추가됩니다. 에너미 텍스처 레벨 1이요. 이전과 비교하면 메모리 사용량이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인 구조가 됩니다. 32메가까지 리메퍼가 늘어나지 않고 16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단점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종속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트레이드 오프를 고려해야 합니다. 간단한 도식을 보시면 여기 3개 어드레서블 그룹이 있습니다. 에셋이 각각 1000개씩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는 중복된 에셋이 5개, 두 번째는 3개, 세 번째는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복 종속성 분석을 실행하면 이 종속성들을 10만 개의 에셋이 들어있는 하나의 그룹으로 옮긴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이 세 그룹 중 하나라도 로드하면 결국 그 10만 개짜리 어드레서블 그룹도 함께 로드가 되어서 리메퍼 예산이 터지게 됩니다. 만약에 그 에셋 번들을 이쪽으로 옮기면 종속성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같이 로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복 종속성들이 메모리 오버헤드가 크지 않은 작은 에셋들이라면 애초에 그들을 10만 개 그룹으로 이동을 시키지 말고 원래 그룹에 중복된 대로 유지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나을지 고민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여기서의 모범 관행은 메모리 프로파일러를 사용을 해서 어드레서블 그룹 구성 방식이 메모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주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컨커런트 컨텐츠 그룹핑을 통해서 리메퍼 구조의 메모리 사용량을 줄여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가벼운 주제인데요. 에셋 레퍼런스와 에셋 라벨 레퍼런스를 에셋 로딩 스크립트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유저 프로젝트를 보면 가끔 고정 문자열로 에셋 그룹의 주소를 지정하는데요. 참조를 하거나요. 오타로 인해서 에러에 취약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고정된 패드 그대로를 넣게 되는데요. 에러가 굉장히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에셋 레퍼런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용하면
에셋을 프로젝트 뷰에서 인스펙터 창으로 드래그 앤 드롭해서 어떤 에셋을 로드할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이 더 낫긴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에셋 레퍼런스는 인스펙터의 속성 필드에 드래그되는 에셋의 타입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코드를 보시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게임 오브젝트인데 오디오 클립을 드래그해도 이 에셋도 드래그 앤 드롭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짧은 기프 영상을 가져왔는데요. 큐브 프리팹이 에셋 레퍼런스 필드에 드래그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오디오 클립까지도 여기 드래그가 돼서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안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에셋 라벨 참조, 에셋 레벨 레퍼런스인데요. 라벨을 특정 에셋에 생성을 하고 할당을 하면 인스펙터에서 드롭다운 메뉴를 통해서 라벨을 다운로드할 에셋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당 라벨 참조를 addressable.load asset asyncs에 전달을 해서 에셋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기 레퍼런스가 있고 이게 레퍼런스입니다. load asset sync죠. 동일한 라벨이 지정된 여러 에셋을 불러오고 싶다면 load asset sync 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파라미터로 핸들러를 지정해서 갓 에셋을 처리할 수도 있고요. 인스펙터를 사용하면 드래그 앤 드롭 중에 실수가 줄어들지만 여전히 잘못된 에셋 타입을 해당 라벨에 할당하는 실수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또 에셋 레퍼런스 UI 레벨 리스트럭션을 사용하는 대안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스펙터에 들어올 수 있는 에셋 유형을 제한을 해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에셋 타입을 스크립트에서 지정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에셋 레퍼런스 게임 오브젝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인스펙터 속성 필드에 들어갈 수 있는 에셋 타입을 게임 오브젝트로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유니티는 이외에도 다른 에셋 레퍼런스 클래스도 제공합니다. 에셋 레퍼런스 스프라이트처럼 드래그 앤 드롭 가능한 에셋 타입을 제한할 수 있는 클래스도 제공이 됩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다양한 빌딩 클래스가 있습니다. 에셋 레퍼런스 스프라이트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모든 에셋 클래스에 제공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오디오 클립은 포함이 안 돼 있는데요. 이럴 때는 직접 구현할 수 있습니다. abstract class인 asset reference t를 extend 할 수가 있는데요. 오디오 클립을 예를 들어보면 단순하게 asset reference t를 확장을 해서 필드에 오디오 클립을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디오 클립 에셋만 참조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현을 할 때는 컨스트럭터도 같이 구현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컨스트럭터입니다. 여기가 오디오 클립이고요. 여기 레퍼런스 T라고 말씀드린 게 나와 있습니다. 에셋 레퍼런스 T 서클래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로드 async 호출을 생략하고 바로 instantiate async로 호출해서 로드된 오브젝트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인스턴스를 더 사용하지 않을 때 반드시 릴리스 인스턴스를 호출을 해서 메모리를 해제해야 합니다. 인스턴스를 포함한 단일 씬을 로드하는 경우 해당 씬이 언로드 될 때 함께 해제가 됩니다. 인스턴스를 릴리스해주는 코드이고요. 여기서는 instantiate async를 직접 호출하는 방식입니다. 요약하자면 여기서의 중요한 점은 문자열로 직접 지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asset label reference를 활용하거나 asset reference t가 오히려 더 나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에셋을 스크린이나 인스펙터 필드에 드래그 앤 드롭 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있고요. 이제 질문이 있으면 Ask the Expert로 이동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세션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유익했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